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에 나섭니다. 라임과 오티머스에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부실 펀드들을 전부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사기는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재검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의 첫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재검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2,562억 원 규모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추가 검사에 나섭니다. 디스커버리는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입니다. 투자금 돌려받기 인정하십니까? 개방형 펀드 특혜 의혹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돌려막은 정황과 함께 투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사주고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대가를 받는 등 새로운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펀드는 투자처 A사가 자금난을 겪자 또 다른 투자처 B사 돈으로 A사 채권을 사줬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디스커버리가 B사 투자자들에겐 가짜 투자 제안서를 보여주며 돌려막기를 했다고 봤습니다. 당초 돌려막기 혐의는 검경 수사에서도 인정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금감원이 추가 검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는 해당 펀드를 취급했던 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 대해 이뤄집니다. 금감원이 전 정권 때 불거진 대규모 펀드 환매 사건을 정조준하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조준하는 이 문재인 정부 3대 펀드가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수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를 말합니다. 각각 피해액을 보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가 1조 원대, 디스커버리 펀드가 2,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앞서 이 리포트에서 소개한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전 정권 핵심 인사들 이름이 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든 장하원 대표,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인사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동생입니다. 장 전 실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60억 원, 4억 원 정도를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커버리는 고위층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도 받았는데요.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은 만기 전에도 입출금이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정부 경제정책 핵심 인사들이 투자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가입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만큼 피해액도 커졌습니다. 라임 펀드를 두고는 금감원과 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4일 민주당 다선 의원이 라임 사태 직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라면서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에 나섰고 이복현 금감원장과는 사과 공방까지 벌였죠. 이 원장이 자신을 찾아와 사과해놓고 이후에 사과한 적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오늘 또 이 원장을 향해 다시 만나서 그날 했던 말을 확인시켜 줄 테니 감출 게 없으면 만남을 거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자, 반면 이복현 원장은 그제 채널A와 통화에서 김 의원을 만나 수만 명이 피해를 본 사안에서 피해를 회피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 이런 말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 정치부 기자긴 하지만 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도 취재를 해봤으니까 네. 디스커버리 펀드 이 사건 재검사가 특히 이례적이라는 이 배경은 어떤 겁니까? 유죄를 받은 이제 두 펀드와 달리 디스커버리 펀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이 3대 펀드 재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금감원이 재검사 칼을 뽑은 건 전 정부 시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의심 때문입니다. 자, 1심 재판부는 돌려막기로 볼 증거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이게 재검사를 해보니까 돌려막기 정황이 나오더란 겁니다. 자, 이렇게 금감원이 부실 수사 의혹을 들춰냈으니 검찰에게도 재수사 착수할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이복현 원장, 검사 출신의 최연소 금감원장이죠. 자, 저도 과거 금감원 출입할 때 이제 뭐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단호한 답변을 이제 여러 번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원장 취임 후에는 민감한 내용도 종종 공개되곤 했습니다. 자, 이 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힘센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금감원을 믿겠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권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정부 인사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정치금융감독원이냐라면서 금감원이 정치적 발표까지 가담하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고요. 반면 여당은 이 원장 행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에도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면서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셉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왜 오염수를 방류했냐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もしもし。如果你韦老板的核污水排放到那大海里头，万一流出海边来，你放里头，你叫我咋去抓呀？ 중국인들이 일본에 무작위로 국제 전화를 걸어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항의합니다. 국회의사당도 타깃이 됐습니다. もしもし。弟弟，为什么核污水往海里头排？ 온라인에서는 항의 과정을 담은 인증 동영상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일본어로 항의하는 법까지 자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시 시장은 중국 국가번호인 86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일반 가정집이나 음식점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1000건 넘게 전화가 걸려왔다는 한 라멘집은 SNS에 번호를 공개했고 도쿄의 한 구청 문화센터는 업무가 마비돼 담당자 연결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30秒に1本程度の割合で最初着信が始まった普通にかけてきてくださるお客様に対応ができませんので 중국 현지에선 테러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칭다오의 일본인 학교에선 돌이 날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은 어제 대사관에서 예정됐던 일본인 피아니스트의 콘서트도 안전 문제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중일 정상회담 사전 작업을 위한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표의 방중도 연기되는 등 외교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의 긍정 여론은 49%로 부정적이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률 51%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 현지로 전문가들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시간 야당 국회의원들도 일본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를 벌였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본 후쿠시마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에 전문가 3명을 파견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4명은 후쿠시마를 찾아 일본 야당이 주최하는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민폐국가, 불량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각적인 중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일 양국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문가 파견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로 우리 수산물 소비 위축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방 이슈로 행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는 않을런지 걱정부터 앞서니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의 주범은 바로 괴담 선동입니다. 대통령실도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란다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통령실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우리 수산물 메뉴를 매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한 3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흉기를 8점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 흉기 보관용 가방을 따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빌라 주차장에 서 있는 남성. 맞은편에는 열댓 명의 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넘게 이어진 대치 끝에 경찰은 21명의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체포합니다. 대치 상황이고 왜 제압을 못하냐 그랬더니 칼을 뭐 이렇게 사람한테 향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남성은 범행 2시간 전쯤부터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가게를 나와 자신의 차량에서 검은색 자루를 꺼내 바닥에 던집니다. 바로 흉기 8점이 들어있는 칼 전용 보관 가방입니다. 여기서 흉기 2점을 골라 들고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치 과정에서 남성은 경찰의 어머니 등 가족을 불러달라거나 술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공대는 조심스럽게 남성이 있는 빌라 측면으로 접근한 뒤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남성은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다 치료를 중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해를 하려고 했다며 최근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흉기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할 때 갖게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까지 한 정유정이 최근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 이 반성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서상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꿋꿋이 고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여성. 20대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정유정은 이날 이후 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나흘에 한 번, 하루 건너 반성문을 낸 날도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재판부에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선 판사가 진짜 반성문을 읽어보는지 의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다 읽는다고 말하자 반성문을 연이어 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던 정유정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문을 잇따라 제출하는 건 감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N번방 조주빈은 100통 넘는 반성문을 냈고 중학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43번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은 2심 형량이 1심보다 낮았습니다. 양형 감경 기준의 하나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엔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론 감형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내용 자체에서 변명을 한다든지 피해자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반성문 안 내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더 이제 안 좋게 형을 높인다는. 정유정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실제 지명을 딴 영화 제목을 놓고 종종 논란이 빚어집니다. 공포물인 영화 곡성, 곤지암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엔
살인사건 괴담을 다룬 영화 치악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을 두고 법정 싸움까지 예고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이 난 시신 10구가 발견됐다는 미스터리 괴담을 다룬 공포영화 치악산입니다. 다음 달 13일 개봉 예정인데 영화 제목과 내용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사건인데다 전국적으로 흉기난동까지 벌어지고 있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토막 살인과 연상시키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요새는 모방 문제들을 많이 하고 묻지마 폭행도 하고 묻지마 살인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보신 분들은 좀 꺼려하실 것 같아요. 치악산이 있는 강원 원주시는 영화 제목 변경과 치악산 대사 등을 삭제해달라고 제작사 측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악산이 엄청나게 험악하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치악산은 15세 가는 거거든요. 원주시는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섭니다. 치악산이란 브랜드에 걸려있는 게 단순히 그냥 시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워낙 많이 다 엮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경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16년 개봉한 영화 곡성은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제목의 한자 표기를 바꿨고 영화 곤지암도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홀로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넘어온 남성이 있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남성의 정체도 궁금하지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 보다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자은 기자. 자, 저는 이 보도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입니까? 네, 제트스키 밀입국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30대 남성이 몰고 온 제트스키가 포착된 건 지난 16일 밤 9시 20분쯤 인천항 근처에서였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인천까지 350km를 무려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건데요. 우리나라에 도착은 했지만 제트스키가 인천항 주변 갯벌에 좌초되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고 이후 해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이 갯벌에 좌초하지 않았다면 인천항 출입국 사무소로 곧장 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19에 구조 요청을 할 때도 한국 비자와 여권이 있다, 입국 신고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니까 350km를 제트스키를 타고 왔다는 건데 그러면 꽤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2019년쯤부터 이런 방식의 밀입국을 꼼꼼하게 계획해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25리터의 기름통 5개를 직접 밧줄로 매달고 출발했는데요. 계속 주유를 하면서 다 쓴 통은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방수가 되는 노란색 가방 안에는 샌드위치 4개와 나침반, 망원경, 여권 등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은 날씨였는데 고려한 날짜들 중에 가장 맑은 날을 택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선 지인들에게 유언 비슷한 말도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이 갯벌에 좌초됐을 때 구조 요청을 보낸 건 119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평소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가게 되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제 한 10시경에 전화를 받긴 했는데 좀 정신없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너무 당황한 상태여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좀 긴 말은 못하고 그 전화가 바로 끊겼어요. 그러니까 밀입국은 엄연한 불법인데 이 중국인 남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행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남성은 중국 연길에 거주했던 35살 취한핑입니다. 취한핑은 지난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려서 구금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1년 반 옥살이도 한 뒤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망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를 받고 좀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당사자가
제3국으로의 난민이나 망명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제3국은 미국이라고 이대선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명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까? 네, 이 이대선 씨가 닷새 전에 취한빙 씨를 구치소에서 면회하고 왔는데요.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난민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 난민 인정 비율이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진행 중인 수사도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조폭 출신이라고 썼다가 하루도 안 돼 삭제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저울질하는 이 시점에 굳이 김 전 회장까지 자극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의 관련 수사를 망한 소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출신에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없고 접근을 기피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조폭 출신이라는 표현은 하루도 안 돼 삭제됐고 대신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라고 썼습니다. 김 전 회장과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표현은 순화한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적대적인 증인인 만큼 굳이 자극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한 뒤 김 전 회장의 진술 태도가 바뀌었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사이 본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친명계는 깡패라는 표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먼저 쓴 것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성태를 깡패라고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이번 주 일정이 많아서 검찰 출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 전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된 것도 조기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보이는데 정치권에서 범인을 찾고 있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누구의 책임인지 정치권에서 범인 찾기가 한창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죠.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묵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공동 정범에 빗댄 건데요. 국민의힘 바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환경범죄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하던 대로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공동정범 운운한다면 그 원조는 문정부가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게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횟집 장사를 망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표의 이 발언 이후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드시고 건강하세요. 세상에. 앞으로 걱정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국회에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더라.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잘못된 해석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오염수 문제는 계속 정쟁으로 흐르고 있죠. 방류가 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와 과도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사진이 담긴 티셔츠인데 저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김 위원장의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가 티셔츠 판매자와 판매를 중개한 인터넷 사이트 2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반국가단체 수기인 김정은이의 이를 찬양하는 티셔츠를 공개적으로 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 정체성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티셔츠뿐 아니라 북한 말씨로 광고를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문구가 단순히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를 찬양한다고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고발단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되지 않아서 아직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실제 처벌 가능성에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어떤 구속요건이 해당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탈레반의 길입니다. 김정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인신공격의 반민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정치에서 시작했으나 사회 전방위로 확산돼 민주공화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민주 행태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임명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임함. 얼마 전 소설가 김은 씨가 공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기고문을 썼죠. 조국 전 장관 부부를 향해 내 새끼 지상주의를 가장 권력적으로 완성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가 비난을 들은 것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상대편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일부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 김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상가에 문상간 것에다가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건 인륜에 어긋난다. 편갈라서 증오 적대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탈레반의 길, 홍위병의 길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방송 지지층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재명 대표도 직접 나서서 자제를 요청했지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이 오늘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알렸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경 개방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경 통과 지점들에서 검사 검역 사업을 보다 짜고 들고 북한의 국경 개방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경문을 걸어 잠근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돼 해외에 체류하던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국자들은 일주일간 격리시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방역전쟁 승리를 선언했지만 국경 폐쇄 조치는 이어져 왔었습니다. 변화가 감지된 건 올해 7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북한에 입국했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공편을 열었으며 중국 단둥에 트럭과 열차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나 유학생, 외교관의 귀국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 관광객까지 확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아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북한의 국경 개방은 심각한 식량난 타개를 위한 게 더 큰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발성을 위해 가지고 국경 개방이
시급하다는 반증이고 주민들의 경제난에 대한 불평불만을 잠재적인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국경 개방으로 탈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도 재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최근 인도가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는데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달은 우주 탐사의 전초 기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이 회색빛 표면에 깃발을 꽂습니다. There it is, a U.S. flag on the surface of the moon. 1966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무인달 착륙에 성공하자 3년 뒤인 1969년 미국이 달에 인류의 첫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달 탐사 경쟁의 시작입니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의 경쟁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2019년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뒷면은 표면이 울퉁불퉁해 착륙이 더 쉽지 않은 곳입니다. So from this image, it is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o have a so fine resolution image of the lunar surface on far side of the moon. 현지 시각 23일에는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사상 처음으로 달 남극 도착에 성공했습니다. 탐사차가 착륙선에서 내려와 주변을 탐색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달의 남극에 도전하는 이유는 얼음층에 존재하는 물 때문입니다. 2009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의 북극에 존재한다고 추정한 물의 양은 최소 6억 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달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41일 동안 사용할 정도의 양인데요. 남극에는 이보다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얼음을 녹이면 식수가 되고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고 합성하면 우주선 연료나 숨쉴 공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물과 산소, 연료 공급까지 우주 탐사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특히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여서 적은 연료로 우주선 발사가 가능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엔 미국과 중국도 남극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 본격적인 유인 탐사에 나섭니다. We're going back to learn to live in a deep space environment for long periods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Mars and return safely. 며칠 전 남극 착륙 실패로 자존심을 구긴 러시아도 다시 달 탐사선 발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다누리를 궤도에 진입시키며 세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032년까지 달 표면에 착륙해 탐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제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로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는지, 뚫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땅이 꽝꽝 얼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착륙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달에서 무분별하게 자원 채굴이 진행돼 달의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서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중대재해사고에서 장기 영업 정지를 내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합니다. 후진국형 부실공사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안전을 저버리고 또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재해사고에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안전점검과 품질검사 미흡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 취소까지 추진합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도 의뢰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심의위원회와 시공사 청문을 거쳐 3에서 5개월 뒤 확정됩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으로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며 청문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신규 수주 활동이 중단돼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다만 화요일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화요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지리산 부근으로 강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양도 이 지역에 가장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80mm가 내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더위는 주춤합니다. 내일 서울과 강원의 최고 기온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반면에 충청 이남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사이 열대야도 발생하겠습니다. 먼 남해에서 북상 중인 9호와 10호 태풍은 직접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태풍 영향으로 당분간 날씨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29세 이하 청년이 현재 452만 명인데 4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도 많지만 그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무려 59만 명의 청년들은 첫 취업하는 데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청년들이 답답한 나라.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